입맛 없고 식욕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식욕부진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 식욕부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식욕부진 정의와 원인들 좀 살짝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식욕부진의 정의, 원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배고프지 않아서 한두 끼 안 먹은 거, 이것도 식욕부진으로 봐야 될까요? 좀 애매한데요. 그게?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식욕부진이라는 걸 어떻게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만 하면은 식욕부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노화로 인해서 이런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미각이나 또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딱 입맛이 땡기는 게 줄어드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강질환, 또 소화기의 질환 같은 질병, 또 어떤 그 소화기 약물이나 또 혈압약, 당뇨 치료 등이 이걸로 해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입맛이 딱 떨어진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잘못된 외모 컴플렉스 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식이 다이어트 등이 이런 식욕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식욕부진을 일으키는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혹시 이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 한 번쯤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식욕부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혈당이 보통 공복혈당이 100까지가 정상인데 109가 나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은 좀 먹는 거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겠죠? 제가 생활습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딱 자, 일단은 식욕부진이라고 딱 생각이 되고 의심이 돼서 주치 선생님이 하면은 이제 환자분을 상의를 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식욕부진이 왔는지 이유를 찾아야죠. 건강검진을 해야죠.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그 숨어져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는 이제 간단한 우울증 선별검사 같은 걸 해서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상담할 때 저는 식욕부진하고 뭘 맞춰보냐면 일주일에 주 몇 회 운동을 하세요? 물어봐요. 아, 운동도요? 네,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요거 넷플릭스 운동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시간 이런 것도 처방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 식욕부진이 왔는데 실제로 체중 감소가 있고 어르신들 이게 인바디 같은 거 측정했더니 근감소증이 보인다. 근감소증도 질환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도 짜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단백질 보충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몸이 탈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물 잘 챙겨 드시라고 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 식사를 몇 시에 했는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요. 아, 좀 기록하는. 그렇죠. 기록하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저 어르신 먹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 보낸 시간하고 음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우리 전문 간호사분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사 습관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가 조금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당뇨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지난달에 109였어요. 네. 자기는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고 식이 조절했다는데 웬걸? 120이 나왔는데? 더 올라갔어요. 예, 당화혈색소도 6.3에서 6.6으로 뛰었어요. 더 올라갔어요. 당뇨가 된 거야. 실제로 식욕부진도 당뇨랑 비슷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먹겠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로 식욕부진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약물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거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식욕 촉진제로서의 일반용품. 이 일반용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거나, 또는 그 외에도 일반 의약품이니까 약사님하고 이제 그 복약 지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프로헵타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시프로헵타딘은 역사가 길어요.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길고 널리 사용됐다는 건 이제 안정성이나 또는 대중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약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식욕중추,
네. 뇌에서 식욕 중추를 잘 작용해가지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메게스테롤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식욕 촉진제로서의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여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활성 물질들을 끌어올려줘서요. 실제로 HIV,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네. 그다음에 암 환자에 있어서의 식욕 부진, 악액질 또는 그리고 제가 아까 식욕 촉진 외라고 설명드린 약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장기 오래 복용하게 되면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네. 살이 찌고 얼굴 막 부풀고 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암 환자,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 특정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욕 증진 효과를 통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거에 따라서 하고 이것도 역시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투약하고 이제 우리가 먹게 되겠죠. 네. 그 외에 뭐 단백, 동화, 호르몬제, 뭐 인슐린, 성장, 인자 관련된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간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식욕 증가만을 위해서 하는 임상 이런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 어떤 항우울제는 먹으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우울하면서 이제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항우울제로서 특정 약물은 이게 수면의 질도 개선하는 동시에 바로 우울증이 좋아지면 식욕도 같이 올려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위장암 배출 촉진제 이게 가스가 계속 차고 안 된다고 해서 먹거나 또 아주 일부에서 이런 오메가3제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약물적 치료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좀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부작용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 많이 그쵸.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PD님은 머리 아플 때 뭐 드세요? 두통약 먹죠? 두통약 먹죠? 네. 타이땡 뭐 그런 거 먹잖아요. 부작용이 있나요? 저는 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잘 느끼는 편은 아닙니다. 모든 약은 네. 약효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 타이땡땡 같은 경우도 많이 하지만 과다 섭취하거나 또는 복용법을 넘어가는 경우 또는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조그맣게 써 있죠. 잘 안 보이게. 근데 실제로 이 다양한 식욕 촉진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이상 사례들이 있어요. 시프로헤파딘 같은 경우 이 진정, 어지럼증, 메게스테롤 같은 경우는 수분 저류라고 해서 다리가 띵띵 붓거나 또는 이제 변비 증상, 그 다음에 신부정맥 혈증증이라고 해서 이 밑 다리에 혈전이 막혀가지고 다리가 붓고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 복용하게 되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띵띵 붓고 또 이걸로 해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면서 장기 드시는 경우에는 위 점막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돼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 호르몬을 맞고 나서 요 마디마디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혈당 증가라든지 또는 수분 저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약은 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욕부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뭐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도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들 조금만 제가 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네. 궁금한 게요. 이 식욕 부진의 기준 좀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자, 식욕부진의 기준이라 네. 이것이 어떤 기간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식욕부진은 실질적으로 식욕부진이 본인의 건강 체중보다 약 5에서 15% 미만 줄었고 5에서 15%? 보통 15%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들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면 식욕부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밥을 잘 못 먹었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잘 먹고 회복했다. 이런 경우에는 식욕부진을 하지 않죠. 근데 어떤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이것도 식욕부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가 식욕부진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질환 때문에 약을 먹어서 부작용으로 좀 식욕 저하가 생기시는 분들, 식욕 촉진제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정상적이신 어르신인데, 언제부터 체중이 줄고 이만이 줄었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 그럼 약을 봅니다. 드시는 약. 그래서 그 약을 변경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약을 변경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약물하고 이제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해서 이 약물을 처방하게 되면 실제로 식욕을 올리면서도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당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비만하고 과체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60, 70세 이상 가서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른 식욕 부진을 동반한 당뇨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욕 촉진제에 대한 그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좀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위염, 식도염 이런 식으로 좀 소화기관 약제를 복용해서 식욕부진이 동반될 경우 이럴 때도 같이 복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위염, 식도염과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약을 365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치료 기간 4주, 8주, 12주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식욕부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위장관 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식욕부진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약이 필요 없겠죠. 네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위장관 질환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분들의 식욕부진은 실제로 식욕부진이 어떠한 이런 사이클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마지막 부분 또는 치료가 끝나는 부분에서 식욕촉진제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장관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끝날 때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다 여쭤봤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식욕부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 치료 시작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베껴서 미지근 말로 씻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인을 좀 찾아야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열경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열제를 미리 주는, 엄마들이 이제 삐뽀삐뽀 119를 보면서 공부를 하죠. 그것처럼 식욕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단 노화증후군, 노쇠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저질환의 치료에 위한 약물일 수도 있고, 숨겨져 있는 질환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열나는 아이가 해열제를 먹음으로써 열경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다양한 식욕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식욕부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욕부진이 지속되게 되잖아요. 그럼 영양균형이 깨지면서 면역결핍이 일어난다든지, 또 면역결핍이 일어나거나 근육량이 줄면서 기저질환을 있는 당뇨병들이 합병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감염질환이 나타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본인의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약물적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나는 아이요, 그래 놔두면 열경기 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식욕부진도 그냥 놔두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 우리가 좀 하나의 좀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좀 관리를 받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